예, 안녕하십니까. 미북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책 읽는 시간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이론은 유튜브에 있는 거, 무료로 올라 있는 거 이거 들으시고 도예민법은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정도 도의 내용 정도는 그냥 시험을 준비하시든 실무를 하시든 그냥 그 자체는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냥 지난 시간부터 이 화면만 켜놓고 할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도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그림만 있어도 내용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본인들 뭐 교과서 한 건 외우는 거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국민교육 헌장 외우라 하던데 나는 어릴 때부터 반항기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외우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행하게 한 번도 외우라고 걸리지도 않았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걸 왜 외우냐는 거지. 지지만 알고 있으면 뭐 그것만 해도 족하지. 근데 어쨌든 뭐 영화를 몇 편 봤습니까? 책을 한 권 외우지는 못해도 시를 한 수 외우지는 못해도 영화, 그림은 많이 기억나죠. 사람들이 그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 민법 책 뒤에 있는 그 상황이 연상돼야 되는 거지 뭐 민법 구호 공부하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소설을 읽더라도 삼국지를 읽더라도 그 단어 외우는 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그 시대를 연상하고 그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소설을 봐도 그 소설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소설 이면에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뭐 요즘은 만화도 하나의 교육이고 내도 뭐 만화책을 무지 좋아했고 그것도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어른들께서 만화책을 보지 마라 했던 이유가 상상력의 폭을 줄여버리니까 소설을 읽으면은 그 산이고 들이고 이게 내 상상 속에 그려지는데 내 상상 속에 그려지는 산이고 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려지는 상상 속에 산이고 들이고 일치하지는 않겠죠. 근데 요즘은 다 풀빵을 만들어. 만화책을 보고 영화를 워낙 잘 만들어 가지고 뭐 고려 왕건이라면은 옛날에 뭐 그림 속에서 왕건을 연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드라마에 탁 놓은 그 사람을 그냥 탁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들 상상력을 죽여버리는데 민법책을 가지고도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책에 잡혀가지고 262페이지 표현들이 민법 공부하는 데는 잔소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장 그거 하나 외우고 뭐 할 건데 이거 법 조문 하나 외우고 뭐 할 건데 이거 262페이지 표현들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외관 때문에 그 자기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과실이 없는 그 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리제도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둔 제도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때 논술형 문제가 참 좋았기는 한데 많은 채점자들이 자기 책에 있는 거 딱 한 줄 나오면 막 고득점 주고 이러니까 애들 사고 체계를 그 막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뭐 비판해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 흘러가는 물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죠. 표현들의 유형,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 말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표현들이 본질 법정 책임이냐 또는 유권대리의 일종이냐 뭐 유권대리 아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약간 변칙적인 방법들이 어느 순간에 확 눈에 띄을 수는 있어요.
그건 변칙일 뿐이라고. 원칙도 모르는데 무슨 변칙을, 원칙이나 원리나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내가 도예책을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초로 냈는데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일단 뭐 다 자기들 방법 가지고 요새 유튜브 보면은 뭐 다 내 방법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90년대 말쯤에 출간했습니다. 뭐 내 집에 가면 90년대 말쯤에 출간한 책을 가지고 있어.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증거 자료를 삼기 위해서 남겨뒀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90년대 말쯤에 내가 사법시험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 책을 탁 낼 때 그 당시에는 1년에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달라 해가지고 내가 이 원고를 준 적도 있고, 그 애들은 이제 내 위에 있는 이름 저거 떼고 뭐 자기가 한 듯이 복사해가 나눠주면서 수업하는 애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자기들끼리 그리 가지고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263페이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대리권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도의 책 그냥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리인이라 칭해지는 사람하고 거래할 자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고, 실제로는 대리인이라 칭해지는 그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 보통은 위임장 주겠지만 뭐 위임장 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낫죠. 말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앞에서 말 들어봤습니다. 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 수요 주었다라는 걸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이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걸 관념의 통지다 했고, 3번에 보면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하는 경우, 명의 대여에 의한 뭐 표현 대리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타인에게 대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랄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해서 한 법률에 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여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그러는가 안 그러나 내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삼성 본사는 다니면서 삼성이란 간판을 쓰고 있으면은 간판 내리라 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삼성이라고 써놓은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판례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라고 했다는 거.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라고 써놓고 차임은 없는 걸로 한다 이러면은 계약서 이름이야 임대차지만 실제로는 사용대차다. 판례도 있습니다. 그거. 갑자기 계약이라니까 확 열받는 게 떠오르는데, 또 이 말 하면은 또 어느 자격사가 열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말을 좀 자제하는데, 어떤 자격사 새끼하고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의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새끼가 하는 말이 합의서가 무슨 계약서냐 이라길래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어. 자격사라는 놈이 합의서가 계약서인 줄도 모르고. 합의라는 말이 뭔데? 에휴, 정말 그런 놈들이 자격사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러나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만 가지고 처분권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대표자일 뿐이지 뭐. 처분하려고 하면 종중 결의가 있어야지. 제조회사가 대리점을 자사제품의 전문 취급점 또는 전국 총판으로 한 번 신문 광고를 실은 것만 가지고, 또는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셜 분양 중개를 부탁한 것만 가지고는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보지 않는다. 중개를 부탁한 거지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고. 중개하고 대리권을 구별을 못하는 새끼들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와 수권 행위와의 관계를 모르는 거지, 이거는. 또 그 수업 듣고 잘한다고 앉아가지고 있는 니나, 뭐, 아이고. 요새는 그 학원 강의하는 게 개그맨 그 뽑는 그 같아. 본질은 그 노화이 훨씬 중요하죠. 본질도 없으면서. 그런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4번 무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된다. 무권 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된다. 넘어서면은 권한을 넘어선 표인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지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통설은 예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한 때 그러면은 위임했던 사항을 넘어선 거 126조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범위 내에 해야 125조 표현대리고 넘어서면은 126조 표현대리가 된다는 거. 요건이 126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전에 한번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음수표 음을 발행하면서 금액란을 공백으로 백지음을 발행했다는 거지. 근데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거 할 줄 알았는데 매득 해가지고 양도를 해가지고 지급 배시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안 하니까 부동산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가압류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 전화 온 건데 모르면은 지 죽는 일도 모르는 거지 뭐. 상대방은 대리권 수요 통지를 받은 자라야 한다. 그 통지 받는 자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일단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인들이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나 칭해지는 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표현대리로서 본인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입증 책임 부담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인 대리의 적용 범위,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로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에 대해서만 125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25조는 법정 대리와 결합될 수 없다. 앞에서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었던 항상 임의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의대리인 이 복대리인은 표현대리 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사법행위하고 있습니다. 공법행위에는 적용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한다고 누가 대통령을 믿어주겠어? 혹시 믿었다 하더라도 그 공권적 부분에 대해서 이 125조가 적용될 리는 없죠, 당연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범위를 넘었고 그 넘은 부분에 상대방이 대리권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러니까는 권한을 넘었다니까 그 기본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본 권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라면 그런 기본 권리 이야기하겠죠. 정부 인권, 자연권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것도 다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쉬운 공부는 안 하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애초부터 아예 대리권이 없었더라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겠죠.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또는 다른 어떤 행위의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즉 대리권이 소멸한 자에 의한 대리 권한을 넘은 행위만으로는 126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근데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되고 난 뒤에 넘어선 행위를 했고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126조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에 있어서 기본 권한이 표현 대리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의 경우에도 외관상거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본 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행위와 관련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자권일 수도 있다는 것. 기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을 것. 대리관계를 표시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일 것. 표현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의 행위는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의 것이어도 무방하다. 판례도 기본 대리권이 보존 등기 신청에 관한 등기 신청권은 공권이죠. 그걸 넘어서 다른 법률행위, 뇌물 변제한 경우와 같이 공법상의 권한을 기본 권한으로 해서 넘어선 사법상의 행위를 했을 때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상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상의 행위 자체는 표현 대리가 안 되지만 기본 권한이 공권이어도 넘어선 행위가 사법상의 행위라면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권한과 넘어선 행위 간에는 비슷한 거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공권과 사건이어도 되는데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 안 되겠죠. 대리관계를 표시했을 때 정당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인데 그때 그 외관 형성의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상대방이 그걸 믿는데 선의무과실이라면 나타나는 게 표현 대리니까 현명이 없으면 대리법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다 적용 안 됩니다. 즉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126조 적용 안 된다. 판례는 담보권 설정의 수권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해놓고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명을 한 게 아니고 자기 행위를 한 거라고. 따라서 대리인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의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이건 아예 처분권 없는 처분행위를 한 거라서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물권행위는 무효이고 현명을 안 했으니까 일단 1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소송 했던 원고가 표현 대리니까 본인 너 책임지라 이랬는데 본인 쪽에서 이거는 현명이 없었던 거다. 너는 원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본인하고 그 있는 그 대리행위한 그 사람하고 짜고 한 거니까 너희 둘이는 통정 허위 표시고 나는 몰랐으니까 선의자로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본인이 대리인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걸 통정을 했거나 또는 하는 걸 용인했거나 또는 한 걸 알고도 악의로 방치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이론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너는 원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한 사람이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등기의 공신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대방이 범위 표현 대리에 있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무권 대리에 있어서의 상대방
본인에게 채고 등을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도 뭐 주인 여부를 채고할 수 있고 그랬는데, 표인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도 126조에서 제3자라 함은 표현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을 지칭하고, 따라서 위 규정을 표현 대리 음수 변이 효력에 적용 유추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전득자가 자기 권리 취득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그 사람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서 그 사람이 표인들의 적용을 받아서 확정적으로 권리 취득하면은 그 전득자는 권리 취득한 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뒤쪽에 가면은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이때 법조문에 정당한 이유라 해놨는데, 거기에 해석상 결국에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판단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 기준, 보통인 평균을 표준으로 한다.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일상가사 대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여기에 판례 있는 상대방의 그 선의 무과실과 관련된 걸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느냐. 126조와 관련돼서는 상대방 스스로가 자기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26조 유추 적용, 직접 적용이 아니고 직접 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시간에서 명의자와 행위자가 불일치할 때 그 당사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 실존자 이름을 모용한 경우인데, 즉 K가 A인 채하고 B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행위자 K, 명의자 A, 행위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때 민법 126조 표인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어쨌든 기본이 현명을 있어야 되는데,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표인 대리가 될 게 아니다. 현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상대방이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 인체하고 임대 행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간이배 밖에 나와가지고 본인 인체하고 매도했다면 이거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판례가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긍정된 거,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관계, 서류, 소지, 해외에 있는 남편, 채무에 관해서 처가, 근상권 설정, 장기간 와병 중인 자의 처의 토지 처분 등. B번 보시면 인감증명서 용도란 기재를 요구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인감증명서는 전부 다 본인이 발급한 걸 받아야 됩니다. 용도란에 공정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한 거 가져온 거 믿으면은 실제 권한이 없는 자의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 근데 로마자 2번 정당한 사유로 부정된 거, 인장, 도장, 권리일정 절취한 처의 부동산 처분. 남편 도장 뭐 부인이 가지고 있지 뭐.
도장만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남편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남편이 실제로 한 걸로 처리가 돼버릴 거라고.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뭐 가지지만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증됐을 때 민법 교과서에서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입증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뭐 내가 억울한데 네 억울하고 내가 어떡하라고. 적어도 문서로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녹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판사님도 뭐 보니까 네 억울한 것 같아. 어떡하라고 그걸. 판사님이 관심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한마디로 그러면 하소연하지 말라고. 교과서에 그런 데 있는데 그럼 교과서를 있는 것대로 입증할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다 정상적인 입증 절차를 다 거친 결론만 교과서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보는 거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지. 이걸 밝혀가는 그게 훨씬 어려운 거지. 뭐 교과서 보는 게 뭘 어려워.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건데. A번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라는 것. 등기의 공신력도 없으니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정도. 268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인대리의 적용 범위 다른 표인대리 유형과 월권대리 경합적으로 적용한다. 앞에서 보고 봤습니다. 대리권 소멸유예 표인대리가 성립되고 그리고 넘어선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126조 표인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정 대리의 월권 대리 적용 여부 기본 권한은 법정 대리권이어도 된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있는 판례니까 그 한정치산자 뭐 갈라유로고 피한정 후견인 해놨는데 그 옛날 판례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에 맞게 고치면 지금 맞게 고치면은 그 성년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성년 후견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대방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긍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 대리에 적용을 받는 그 기본 권한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고 일상 가사 대리권도 일종의 법정 대리권입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부부가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말하는데 이것도 법정 대리의 일종이다라는 거. 일상 가사의 범위 요거 판단할 때 주관적인 것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 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유권 대리가 되는데 부부의 경우에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 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할 때는 별도의 숙권 행위가 필요하다. 일상가사 범위 내라면은 그냥 부부 간 일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숙권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민법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 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당연한 거죠. 일상가사의 범위도 금액 한도도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 1억 정도를 마음대로 쓰는 게 일상가사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만 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고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도 고려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상가사 범위는 부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사무, 의식주에 관한 사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뭐 매일 1억짜리 옷을 사도 되고 어떤 부분은 매일 만 원짜리 옷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점심 한 그릇 사 먹는데 100만 원짜리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은 5천짜리도 못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가족의 보건, 오락, 교제, 자녀의 양육, 교육 등에 관한 비용이 이에 속한다. 판례는 가옥의 임대, 순수, 지급상의 사무, 타인 채무에 대한 보정, 음배서, 일반 생활비를 넘는 고액의 소비대차, 타박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 정도 하시고 126조 표현 대리와의 관계.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고 그게 제한 능력자의 경우와는 달리 당연하겠죠. 부부는 당연히 행위능력자죠. 본인 보호를 그의 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판례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문제된 행위에 특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컨대 남편의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장기간 입원 시 생활비 조달을 위해 부인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이 경우에는 122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를 적용한 바가 있다. 이때의 정당한 사유 유무도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혼관계 부부에 있어서도 적용한 바가 있다는 거. 월권 대리의 복대리의 적용 여부 하는데 복대리권 미대리권이고 따라서 표현 대리하고 결합될 수 있다. 대리권 제한과 월권 대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하면은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자권 또는 사실행위와 관련된 월권 대리. 현금이나 등에 대한 청산 사물을 보조하던 사자가 본인 명의로 음을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를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고객 예금의 파출 수납 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해 오던 중 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출금해서 날라버린 거지 뭐. 그때 대리권 수여나 대리권 수여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표현대리 적용을 부정한 바가 있다. 단순한 사실행위와 관련된 사자권을 기본 권한으로 한 표현대리는 인정 안 된다는 거. 파출 수납, 입금, 인출 그거 심부름 하는 겁니다. 얘도 이 판례를 보고 난 뒤에 시골 가니까 그렇더라고. 시골에 가면은 장사 잘 되는 시골이 있어. 장날 같은 장날이 아니고 시골 그냥 그 물건 파는데 그러면 그 할머니는 물건을 잘 팔고 현금이 막 쌓이는데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니까 예금을 하러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시골 농협에서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입금하게 하고 할머님이 또 바빠가지고 돈 좀 찾아오면 찾아주고 입금 인출 이 심부름을 했다는 거지. 은행 쪽에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야 심부름 잘하고 싹싹하면 할머니가 이제 간 쓸게 다 빼주는 거지 총각 싹싹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통장하고 도장 다 맡겨놓고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돈을 딱 찾아가 날라버린 것이. 이게 표현대리가 돼버리면 할머니가 돈 찾아간 효과로 인정되고 할머니가 그놈을 찾아러 다녀야 돼. 근데 이게 표현대리가 안 되니까 할머니가 예금 찾아간 효과가 없고 일단 손실은 은행이 부담하고 할머니가 예금 청구하면은 예금 지급해야 되는 거고 은행 직원 찾아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형사처벌 받게 하던 것은 은행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지. 민법 126조 표현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의 실적 재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거 하는 사람이 뭘 했을 때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다. 2번, 3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권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거는 존재하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이 소멸했을 거, 그 기본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소멸된 범위 내의 것을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하면은 고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는데, 이때 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관련되는 거,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126조 만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법정 대리의 적용 여부, 제한 능력자와 관련돼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법정 대리에 대해서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적용한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 중에 남편이 발급해준 카드, 맨날 쓰던 그 부인이 이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그 카드가 있다는 거지. 그러고 쓰면은 그 카드 대금 지급 청구는 남편한테 하겠죠. 남편이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뭐 형사 고발하든지 형사 고소를 하든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복대리에도 적용될 것이고, 표현대리 효과, 본인이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2페이지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선의무과실의 직접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승계인은 자신이 악이라 하더라도 직접 상대방인 그 사람의 선의무과실을 입증을 해서 표현대리로 효과 기속을 받게 해서 자기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협의의 무권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135조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표현대리의 과실상계법리 적용 안 합니다. 표현대리가 되려고 하면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의무과실이면은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과실이요. 거기에서 그 과실이 있어버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과실 저 과실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어떤 변호사가 그 과실 상계해야 된다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온 거지. 과실 상계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위법 행위,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 거기에 대해서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무과실 책임인 뭐 매도인의 뭐 화자담보 책임,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그때 확대 손해와 관련되어서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가 있는 거고, 표현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는 위법 행위인가 적법 행위인가? 적법 행위죠. 또 거기서 충격받으면 안 됩니다. 대리 행위는 적법 행위입니다. 그게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대리 행위는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거고, 법률 행위는 적법 행위입니다. 그 효과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실상계 할 때 그 과실의 대상은 위법 행위 인식해야 될 걸 주의 의무 위반해가 인식하지 못한 게 그게 과실입니다. 표현대리에서의 과실은 상대방 쪽에서 자기하고 거래한 그놈에게 대리권이 있나 없나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실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인데 무효인데 뭐 적용하면 뭐 유효가 되냐?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그에 대해서 표현들이 법리 적용 안 한다.
뭐 같이 기억하는 게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를 한 자가 자기가 한 행위 무효이니까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이래 가쁘네. 그 다음에 한 개 더 기억하는 게 소송법과 관련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안 된다. 소송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유권대리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야 된다. 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유권대리가 안 되면은 표현대리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놔야 법원이 판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과 관련되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볼 때 소멸시효부터 볼 텐데 기간과 관련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제집을 딱 놔놓고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